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에서는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정의와 용서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주는 실제 이야기들을 재구성하여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평범한 노인이 겪은 비극적인 사건과 그 가족이 감당해야 했던 충격적인 운명, 그리고 대한민국 사이버 사령부 소속 엘리트 장교의 차갑고도 뜨거운 복수극입니다. 한여름밤, 서울의 북적이는 지하철역을 벗어난 외곽 버스 정류장. 70세의 별표 박영숙 별표 할머니는 며느리와 손주에게 줄 직접 담근 귀한 김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고단하지만 행복한 일상이었죠. 그러나 그 평온함은 순식간에 악몽으로 변했습니다. 바로 지역 암흑가에서 악명 높은 사채 및 사이버 사기 조직의 두목인 별표 독수리 태성, 김태성, 별표 일당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무방비 상태의 영숙 할머니를 공공연하게 위협했고 결국 돈을 갚지 못했다는 이유로 할머니를 거칠게 밀쳐 넘어뜨렸습니다. 귀한 김치 단지는 깨져 바닥에 흩어졌고 할머니의 몸과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두려움에 고개를 돌렸을 뿐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알게 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유일한 피부치이자 별표 사이버 작전 사령부 소속 소령 정유진 별표. 그녀는 국가안보의 최전선에서 활동하는 냉철한 판단력과 뛰어난 전략적 사고를 가진 인간 병기입니다. 유진은 할머니의 멍든 얼굴을 보는 순간 그 어떤 전장에서도 느끼지 못했던 분노와 차가운 결의를 느꼈습니다. 그녀의 임무는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것, 이제 그녀의 가장 소중한 가족을 지켜야 할 때였습니다. 정유진 소령은 조용히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복수는 주먹이나 총이 아닌 별표 정보와 전략 별표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범죄 조직을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리고 아무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 그것이 그녀가 선택한 정의였습니다. 하지만 이 싸움은 단순한 정의 실현이 아니었습니다. 태성을 추적하던 중 유진은 자신의 가족과 얽힌 믿을 수 없는 과거의 실타래를 발견하게 됩니다. 과연 유진은 이 충격적인 운명에 덧합해서 자신의 임무를 완수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녀의 칼끝이 향하는 곳에 어떤 진실이 숨겨져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별표 박영숙 별표 할머니에게는 매주 화요일이 가장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멀리 사는 며느리와 손주들을 위해 직접 담근 김치를 가져다주는 날이었죠. 영숙 할머니는 평생을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어하셨고 이렇게 손수 만든 반찬을 나누는 것이 당신의 존재 이유이자 기쁨이었습니다. 특히 사이버 사령부 소속 소령으로 국가에 헌신하고 있는 손녀 별표 정유진 별표에게는 이 할머니표 김치가 고된 훈련과 임무 속에서 유일하게 긴장을 풀어주는 고향의 맛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손에는 붉은 양념이 살짝 묻은 투명한 밀폐 용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속에는 며칠 밤낮 정성 들여 염장하고 양념한 배추김치와 깍두기가 가득했죠.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 영숙 할머니의 발걸음은 힘이 있었지만 그 마음 한구석에는 며칠 전부터 드리워진 먹구름 같은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이번 달 안에 갚지 않으면 온 동네에 망신당할 줄 알아. 내 딸과 손녀가 어디 사는지 우리가 모를 것 같아. 며칠 전 낯선 번호로 걸려온 전화 속 목소리는 뱀처럼 끈적하고 차가웠습니다. 영숙 할머니는 몇 달 전 단기 고수익 투자라는 그럴듯한 거짓말에 속아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을 잃었습니다.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 혼자 해결해 보려 했지만 그럴수록 사기 조직은 할머니를 더욱 옥죄어왔죠. 그들은 할머니의 개인정보를 낱낱이 알고 있었고 그 정보로 가족까지 위협했습니다. 특히 자랑스러운 손녀 유진이 이 일에 연루될까 봐 두려웠습니다. 저는 잘못이 없어요. 당신들이 저를 속인 거잖아요.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항변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잔혹한 조롱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할머니가 버스 정류장에 도착해 벤치에 앉으려는 순간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굉음을 내며 할머니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문이 열리자
문신을 드러낸 두 명의 건장한 남자, 별표 김태성 별표 이 이끄는 별표 독수리, 태성 별표 조직의 행동대원들이 무서운 기세로 튀어나왔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살기가 등등했고 주위의 평화로운 저녁 공기를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박영숙 할머니 되시죠? 할머니 때문에 우리 두목님 심기가 불편해지셨어요. 투자. 웃기시네. 이건 공갈이에요. 공갈. 내 손녀딸한테 이 사실 알리고 싶지 않으면 당장 남은 돈이라도 쥐어짜와. 남자들의 거친 욕설과 고함에 주변을 지나가던 몇몇 시민들은 움츠러들거나 애써 못 본 척 고개를 돌렸습니다. 공포는 전염성이 강했습니다. 영숙 할머니는 두려움에 질려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손에 든 김치통만이 온기를 품고 있는 듯했습니다. 제발 저희 유진이만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제가 어떻게든 해볼게요. 할머니가 애원했습니다. 해본다고? 이 늙은 여우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조직원 중 한 명이 역겨운 웃음을 흘리며 할머니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갑작스러운 충격에 영숙 할머니는 중심을 잃고 벤치 모서리에 옆구리를 세게 부딪히며 쓰러졌습니다. 별표 철컥. 쨍그랑. 별표 손에 들고 있던 김치통이 바닥에 떨어지며 깨졌고 붉은 김치 양념과 으깨진 배추 조각들이 아스팔트 바닥에 흉측하게 흩어졌습니다. 그 순간의 충격은 육체적인 고통보다 훨씬 컸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자신에 대한 모욕, 그리고 세상의 무관심이었습니다. 차가운 길바닥에 엎드린 채 할머니는 고통으로 숨쉬는 것도 잊은 듯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욕을 퍼붓던 조직원들은 할머니의 쓰러진 모습을 비웃으며 차에 올라타 그대로 사라졌습니다. 뒤늦게 정신을 차린 영숙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흩어진 김치 조각들을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은 너무나 초라하고 비참했습니다. 눈물은 말없이 뺨에 깊은 주름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주변의 시선에는 연민이나 동정심 대신 차가운 무관심과 회피만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의 마음은 뺨의 통증보다 사람들의 외면이 주는 상처로 더욱 깊이 찢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정유진 소령이 휴가 복귀를 위해 할머니 댁에 들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유진은 평소와 다른 할머니의 모습을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할머니는 애써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왼쪽 뺨의 붓기와 옷에 묻은 붉은 양념 자국은 감출 수 없었죠. 할머니, 얼굴이 왜 이러세요? 어디 부딪히셨어요? 유진의 목소리에는 즉시 군인으로서의 날카로운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아이고, 유진아, 별거 아니야. 늙으면 다 이렇지 뭐. 김치통 들고 가다가 문턱에 살짝 부딪혔단다. 영숙 할머니는 손녀를 안심시키려 애썼지만 그 어색한 웃음은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위태로웠습니다. 유진은 할머니의 뺨을 조심스럽게 살폈습니다. 군사훈련으로 단련된 그녀의 눈에는 이 상처가 단순한 충돌로 생긴 것이 아님을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붓기의 모양, 손바닥 자국과 흡사한 붉은 멍, 누군가에게 별표 강하게 폭행당한 흔적 별표이었습니다. 그 순간 유진의 따뜻했던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할머니의 떨리는 손을 잡았고 할머니의 작은 거짓말 뒤에 숨겨진 깊은 수치심과 공포를 읽었습니다. 할머니, 저한테 거짓말하지 마세요. 누가 할머니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유진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지만 그 속에는 폭풍처럼 휘몰아치는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영숙 할머니는 결국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흐느끼며 며칠간 겪었던 사기 사건의 전말과 버스 정류장에서 조직원들에게 폭행당한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특히 유진에게 피해가 갈까봐 두려워했다는 말을 듣자 유진의 주먹은 하얗게 질릴 정도로 꽉 쥐어졌습니다. 그녀의 심장 속에서는 이미 억누를 수 없는 분노가 들끓고 있었습니다. 정유진 소령은 국가 안보를 위해 싸우는 엘리트 군인이었습니다. 그녀에게는 국민과 약자를 보호해야 할 임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녀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이 무방비 상태에서 폭행당하고 어느 누구도 돕지 않았다는 사실은 그녀의 군인 정신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날 밤 유진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겪은 고통과 모욕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노인을 향한 폭력, 그리고 그 폭력 앞에서 침묵했던 세상. 유진은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손녀가 아닌 조국의 정의를 위해 단련된 별표 전략가 별표로 행동할 것입니다. 감히 내 가족을 건드려? 그 누구도 이대로 두지 않겠다. 유진은 군복 대신 사복 차림으로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목표물을 노리는 맹수처럼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녀의 복수는 단순한 감정적 복수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치밀하게 계획된 별표 합법적이고도 완벽한 응징 작전 별표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할머니를 폭행한 자들, 그리고 그들을 비호하는 조직 전체를 별표 모든 사회적, 법적 기반까지 뿌리 뽑아 별표 무너뜨릴 것을 맹세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정유진 소령은 침대에 기대 앉아 노트북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30대 여성처럼 보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미 깊은 전장에 들어선 최고 사령관의 그것이었습니다. 그녀의 할머니 박영숙이 겪은 비극은 개인적인 분노를 넘어 국가의 시스템을 농락하고 약자를 유린하는 범죄 세력에 대한 정면 도전이 되었습니다. 유진은 스스로에게 별표 천안통 별표이라는 작전명을 부여했습니다. 하늘의 눈처럼 모든 것을 꿰뚫어 보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유진이 가장 먼저 한 일은 할머니에게 일어난 폭행 사건의 파편들을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의 희미한 기억 속에서 폭행에 사용된 승합차의 색깔과 대략적인 모델명, 그리고 그들이 언급했던 조직의 암호 같은 단어들을 추출해냈습니다. 또한 할머니에게 걸려왔던 협박 전화의 발신 번호와 사기 메시지의 출처를 역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이버 사령부의 핵심 인재였던 그녀에게 이 정도의 디지털 흔적은 마치 땅 위에 남겨진 발자국처럼 명확했습니다. 피해자의 공포를 이용한 전형적인 스미싱 수법이군. 유진은 사기 조직이 할머니에게 접근했던 피싱 사이트와 가짜 대출 광고 서버를 추적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를 두드릴 때마다 복잡하게 얽혀있던 IP 주소와 서버 로그가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범죄 조직이 사용했던 VPN 경로를 우회하고 다단계로 암호화된 통신 채널을 뚫어 그들이 은밀하게 활동하던 다크웹상의 거점을 파악했습니다. 범죄의 디지털 인프라를 분석하는 것은 그녀의 본업이었기에 유진은 물 만난 물고기처럼 거침없이 조직의 심장부로 침투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추적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범죄 조직이 할머니를 직접 찾아와 폭력을 행사한 것은 그들이 오프라인 활동과 온라인 사기를 결합하는 하이브리드형 조직임을 의미했습니다. 유진은 잠시 키보드에서 손을 떼고 휴대전화 연락처 목록에서 한 이름을 찾았습니다. 별표 이철호 별표. 현재는 민간 보안 회사를 운영하고 있지만 과거 경찰청 특수수사대에서 함께 일하며 그녀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었던 믿음직한 선배였습니다. 전화는 신호음 몇 번 만에 연결되었습니다. 철호 선배님, 접니다. 정유진. 오랜만이네, 유진아. 소령이 직접 연락할 정도면 국가적인 일은 아닐 텐데. 무슨 일이지? 목소리가 얼음장 같구나. 철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베테랑다운 노련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유진은 할머니가 겪은 사건을 간결하고 군더더기 없이 설명했습니다. 선배님, 저희 할머니가 사이버 금융사기와 오프라인 폭행을 결합한 조직에게 당하셨습니다. 그들은 별표 독수리, 태성 별표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별표 김태성 별표이 이끄는 조직인 것 같습니다. 선배님께서 이 조직에 대한 오프라인 정보, 즉 그들의 실제 활동 거점, 주 수입원, 그리고 주요 인물들의 동선을 파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철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별표 독수리, 태성 별표이라는 이름은
그 바닥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악명이었습니다. 김태성이라. 그놈들 최근에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악질적인 사기 수법을 주로 쓴다고 들었다. 조직 규모는 크지 않지만 움직이는 게 쥐새끼처럼 빨라서 잡기가 까다롭지. 경찰도 증거 부족으로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이야. 저에게는 증거를 만들 능력이 있습니다. 선배님은 오직 정보만 제공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할머니를 폭행한 그들을 법과 정의의 심판대에 세울 겁니다. 유진의 목소리에는 망설임이나 감정적인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오직 냉철한 강철 같은 결의만이 느껴졌습니다. 철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지만 이내 단호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알겠다. 내 전직 네트워크와 보안 회사의 정보망을 총동원하지. 하지만 유진아, 명심해. 너는 아직 현역 군인이야. 절대 내 손에 피를 묻히지 마. 우리의 방식은 그들의 방식과 달라야 해. 규정을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제 방식대로 별표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방식 별표로 정의를 구현할 것입니다. 유진은 철호와의 통화를 마친 후 다시 노트북 화면으로 돌아왔습니다. 몇 시간 후 철호로부터 독수리 태성 조직에 대한 상세한 프로필과 함께 조직의 주요 인물 셋에 대한 정보가 도착했습니다. 김태성 밑에는 그의 오른팔이자 폭력 행위를 전담하는 행동대장 별표 강대호 별표 그리고 조직의 돈줄인 불법 도박 및 자금 세탁을 담당하는 별표 최민우 별표 마지막으로 젊은 나이에 디지털 사기를 설계하는 별표 하준수 별표가 있었습니다. 이들의 과거 전과 기록과 현재의 활동 패턴, 그리고 특히 약점들, 강대호는 여성 문제, 최민우는 도박 중독, 하준수는 명예욕에 대한 집착까지 상세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유진은 자료를 분석하며 마치 군사작전의 지휘관처럼 목표물을 분류했습니다. 조직의 머리를 자르기 전에 팔과 다리부터 무력화해야 해. 그래야 혼란에 빠진 두목이 실수를 저지를 테니까. 할머니의 고통은 그녀에게 멈출 수 없는 동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내면 깊은 곳에서 이 모든 정보가 한 사람에게 수렴될 때마다 끓어오르는 분노와는 별개로 알 수 없는 미세한 떨림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김태성, 이 악질적인 범죄 조직의 두목. 그의 프로필 사진은 깡마르고 날카로운 인상을 하고 있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세월의 고통이 스며있는 듯한 쓸쓸함도 담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할머니의 뺨에 남아있던 폭행의 흔적과 화면 속 독수리 태성의 냉혹한 얼굴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녀의 임무는 명확했습니다. 별표 정의를 실현하고 약자를 보호하며 이 범죄 조직을 뿌리째 뽑는 것. 별표 유진은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마침내 김태성의 이름 위에 붉은색 제거 대상 표시를 했습니다. 그녀의 전략적 복수극, 천안통 작전은 이제 멈출 수 없는 궤도에 올랐습니다. 그녀는 이 싸움이 단순한 범죄와의 전쟁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이 싸움은 그녀의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어떤 거대한 운명과의 대결이 될 것임을. 정유진 소령은 김태성 조직원들의 약점을 파고들기 위해 그의 개인사를 더욱 깊이 파헤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군에서 배운 정보 분석 기술을 이용해 김태성의 모든 디지털 발자국, 금융거래 기록, 심지어 공적인 기록 데이터베이스까지 샅샅이 뒤졌습니다. 사기를 일삼는 악질적인 범죄자였지만 그의 개인사에 어떤 틈이 존재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하던 중 유진은 김태성의 초창기 기록에서 미세하지만 결정적인 별표 이상 징후 별표를 발견했습니다. 일반적인 범죄자의 기록과는 달리 그의 초기 출생 및 성장 배경 기록이 다른 정보와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특히 특정 시기의 별표 보육원 입소 기록 별표 눈에 띄었습니다. 그의 공식적인 가족관계 증명서에는 나타나지 않는 지워진 듯한 과거의 흔적이었습니다. 보육원에 이런 기록이, 그리고 출생 기록이 다른 문서와 미세하게 차이가 난다. 유진은 보육원 기록을 중심으로 추적을 확대했습니다. 그녀는 해킹 기술을 동원해 해당 기록의 원본 데이터를 복원했고 그곳에서 충격적인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보육원 입소 당시 작성된 서류의 한 귀퉁이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출생자 정보, 그리고 그를 맡긴 별표, 친모의 이름과 과거 거주지 별표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유진의 등줄기에 차가운 소름이 돋았습니다. 김태성이 보육원에 맡겨졌던 시기는 영숙 할머니의 젊은 시절과 정확히 겹쳤습니다. 그리고 서류에 적힌 친모의 이름은 할머니가 젊은 시절 사용했던 이름의 변형이거나 혹은 당시의 시대적 상황 때문에 임시로 기재되었던 별표 다른 이름이었지만 당시 할머니의 고향과 거주지가 일치 별표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얇고 섬세한 운명의 실타래가 기묘하게 얽혀있는 듯했습니다. 유진의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쳤습니다. 설마 하는 의구심이 걷잡을 수 없이 그녀의 머릿속을 휘감았습니다. 그녀는 즉시 이 끔찍한 가설을 확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군사 작전을 수행할 때의 냉철함은 온데간데였고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그날 밤 유진은 할머니 박영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애써 평정을 유지하려 했지만 미세한 떨림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옛날에 저희 아빠나 엄마 말고 할머니가 혹시 다른 자녀를 낳으신 적이 있으세요? 수화기 너머로 길고 고통스러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숨막히는 정적 속에서 유진은 할머니의 가늘게 떨리는 숨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유진아, 너 갑자기 그런 걸 왜 묻니? 너한테 숨기는 건 없단다. 영숙 할머니의 목소리는 불안과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할머니,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이미 많은 걸 알고 있어요. 저한테 숨기실 필요 없어요. 유진의 간절한 목소리에 영숙 할머니는 마침내 깊은 한숨과 함께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있었단다. 내 아버지보다 5살 위였지. 그 애는 20대에 시집가기 전에 낳은 아이였어. 그때는 너무 가난하고 힘들어서 도저히 키울 수가 없었단다. 보육원에 맡길 수밖에 없었어. 유진의 심장이 멎는 듯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이야기는 흘러갔습니다. 그 아이 이름이 뭐였어요? 태성, 별표, 김태성 별표이라고 지어졌지. 정유진 소령은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율이 흘렀습니다. 그녀의 눈앞에 김태성의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할머니에게 폭행을 가한 그 악랄한 범죄 조직의 두목이 바로 할머니가 평생 죄책감 속에 가슴에 묻어온 친아들이자 유진 자신의 별표 친척 아저씨 별표였던 것입니다. 할머니, 혹시 그 사람이 할머니를 버스 정류장에서 폭행한 그 남자였나요? 유진의 목소리는 분노와 충격으로 떨렸습니다. 맞아. 그 애였어. 내가 버린 내 아들. 영숙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끝없는 슬픔과 자책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몇 년 전 우연히 길에서 마주쳤을 때 어릴 적 모습이 남아있는 그를 알아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평생 버린 죄책감 때문에 차마 아는 척 할 수 없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유진의 머리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복수를 계획했던 상대가 단순한 범죄자가 아니라 자신의 별표 혈육 별표이었다니. 이것은 단순한 범죄 사건이 아니라 뒤틀리고 비극적인 운명의 덫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녀의 분노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친어머니를 폭행했다는 사실이 그 어떤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버려진 과거가 있었다 하더라도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것은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경찰에 신고도 하지 않으신 거예요. 유진의 목소리는 격분으로 떨렸습니다. 내 자식을 내가 어떻게 신고하니? 내가 제대로 키우지 못해서 저렇게 된 거란다. 모든 게 내 잘못이야. 영숙 할머니는 오직 자신만을 탓했습니다. 평생을 짊어져온 죄책감이 그녀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할머니. 할머니가 어떤 이유로 그분을 맡기셨든 그게 할머니를 폭행할 이유가 될 수는 없어요.
가족이라면 더욱이 그래선 안 됩니다. 어떤 이유도 폭력을 정당화할 수 없어요. 유진은 할머니의 슬픔을 이해했지만 군인으로서의 윤리와 정의감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정의와 도덕성의 문제였습니다. 사이버 사령부의 장교로서 그녀는 이 문제를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유진의 심정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결심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김태성이 할머니의 아들이든 아니든 노인을 폭행한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입니다. 게다가 자신의 친어머니를 폭행했다는 사실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냉철한 분노와 함께 이 뒤틀린 운명을 바로잡고 별표 진정한 의미의 정의 별표를 실현해야 한다는 군인 정신이 강하게 뿌리내렸습니다. 그녀는 작전을 수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닙니다. 김태성에게 자신이 저지른 일의 무게를 뼈저리게 깨닫게 하고 동시에 별표 운명의 고리 별표를 끊어내는 가장 중요하고 복잡한 임무가 되었습니다. 정유진 소령은 할머니 박영숙의 과거 고백을 들은 후 깊은 고뇌에 빠졌지만 그녀의 군인 정신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김태성이 친어머니에게 폭력을 가했다는 사실이 그녀의 정의 실현 의지를 더욱 강철처럼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에게 있어 이 작전은 단순히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을 넘어 뒤틀린 인간의 운명을 바로잡고 별표 사랑의 배신 별표이라는 가장 근원적인 죄악에 대한 심판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밤낮으로 태블릿 앞에 앉아 김태성 조직에 대한 정보를 분석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모든 경우의 수가 계산되어 있었고 김태성을 마지막 목표로 남겨두고 조직의 팔다리부터 절단하는 냉혹하고 치밀한 별표 해부 작전 별표이 완성되었습니다. 다음날 밤늦게 유진은 보안이 철저한 강남의 한 커피숍 별실에서 이철호 선배를 만났습니다. 철호와 함께 온 사람은 전직 국정원 출신으로 현재는 민간 보안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는 별표 김성준 별표이었습니다. 성준 역시 철호가 신뢰하는 정보 전문가였습니다. 철호의 얼굴에는 걱정이 역력했지만 유진은 일체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태블릿 PC를 펼쳤고 화면에는 독수리 태성 조직의 구조도가 상세하게 떠 있었습니다. 선배님들, 복잡함이 작전을 포기할 이유는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 사실은 저희에게 더 정교하고 별표 도덕적으로 완벽한 계획 별표를 요구합니다. 저희는 직접적인 폭력을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그들이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 겁니다. 저는 김태성을 먼저 노리지 않겠습니다. 그 아래 3명의 간부들, 즉 강대호, 최민우, 그리고 하준수부터 체계적으로 무력화시킬 것입니다. 할머니를 폭행한 자들, 그리고 그 조직의 근간이 되는 자금줄과 폭력 구조를 먼저 끊어내야 합니다. 유진의 설명은 마치 군사작전의 브리핑처럼 정확하고 논리적이었습니다. 철호와 성준은 유진의 냉철하고 치밀한 분석력에 감탄했습니다. 그녀의 전략은 단순히 힘으로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정확히 꿰뚫고 법률과 정보를 조합하여 치명타를 입히는 별표 특수작전군 별표의 고도화된 심리전과 다름없었습니다. 유진은 첫 번째 표적인 행동대장 별표 강대호 별표부터 설명했습니다. 강대호는 조직의 폭력 행위를 전담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부동산 사기와 위장 거래로 자금을 불리고 있습니다. 현재 그는 경찰의 내사를 받고 있지만 결정적인 증거 불충분으로 기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의 임무는 그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가 최근에 저지른 위장 계약과 뇌물 수수 현장을 녹취하고 디지털 포렌식 기술로 숨겨진 계약서를 복원하여 경찰의 별표 익명으로 제공 별표할 것입니다. 그는 명백한 증거와 함께 현행범으로 체포될 것이며 조직의 가장 큰 폭력적 기반이 무너질 것입니다. 유진은 강대호가 사용하는 부동산 브로커의 명단과 자주 만나는 장소까지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다음은 조직의 자금 세탁을 담당하는 별표 최민우 별표였습니다. 최민우는 조직의 자금 세탁 및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 운영을 통해 돈줄을 관리합니다. 그는 도박 중독이라는 치명적인 약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사이버 추적 기술을 이용해 최민우가 관리하는 해외 서버의 위치를 특정하고 그가 자금 세탁에 이용한 암호화폐 지갑의 이동 경로를 완벽하게 파악할 것입니다. 이 증거를 금융정보분석원 FIU과 국제공조수사팀의 별표 익명으로 통보 별표합니다. 강대호의 체포로 조직이 혼란에 빠졌을 때 최민우가 돈을 빼돌리려 시도하는 순간을 노려 자금줄 전체를 단숨에 묶어버릴 겁니다. 유진은 최민우의 금융거래 패턴을 시각화한 그래프를 보여주었고 그 복잡한 자금 흐름을 이해한 철호와 성주는 혀를 내둘렀습니다. 마지막은 디지털 사기 설계자 별표 하준수 별표였습니다. 하준수는 젊은 나이에 조직의 디지털 사기를 설계하는 브레인이지만 동시에 인정 욕구와 명예욕이 강해 자신의 범죄 행위를 SNS를 통해 과시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강력한 법적 처벌 외에 사회적 심판이 필요합니다. 성준 선배님, 하준수가 SNS에 올린 모든 범죄 증거, 폭행을 자랑하거나 피해자를 조롱하는 내용을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경찰 사이버 수사대뿐만 아니라 별표 탐사보도 전문 언론사 별표에도 동시에 제보할 것입니다. 그는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될 것이며 조직원들에게 공포와 배신감을 심어줄 것입니다. 유진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걸렸습니다. 그녀의 복수는 범죄자들에게 별표 사회적 죽음 별표까지 선고하는 것이었습니다. 철호는 깊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단하군, 유진아. 직접적인 폭력 없이 법과 정보를 이용해 조직의 심장부에 치명타를 입히는 완벽한 전략이야. 이 방법이라면 우리의 안전과 도덕성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그는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김태성, 즉 독수리 태성은 어떻게 할 겁니까? 가장 큰 죄를 지은 두목을 가장 나중에 처리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요. 유진의 눈빛은 다시 한번 차가운 빛을 발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며 김태성의 프로필 사진을 응시했습니다. 김태성에게는 별표 특별한 방식 별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법적 처벌만으로는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그가 어머니에게 행했던 폭력의 잔혹함, 그리고 그 어머니가 누구였는지 별표 뼈저리게 느끼게 별표 만들 것입니다. 새 부하가 무너진 후 극도의 고립과 불안에 빠진 상태에서 저는 그에게 진실을 던져 넣을 것입니다. 저의 목표는 단순히 감옥에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김태성이라는 한 인간의 별표 영혼을 파괴하고 그 후에야 법이 허용하는 가장 무거운 벌 별표를 받게 한 것입니다. 세 사람은 깊은 밤까지 각자의 임무와 동선을 치밀하게 조율했습니다. 이철호는 전직 경찰 네트워크를 통해 경찰과의 익명 접촉 창구를 확보했고 김성준은 디지털 증거 수집과 언론 제보를 위한 완벽한 보안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정유진 소령은 이 모든 작전의 핵심 지휘관으로서 모든 단계와 예측 변수를 마지막으로 점검했습니다. 특수작전 요원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끈끈한 신뢰와 노련함 속에서 김태성 조직을 향한 해부 작전은 빈틈없이 짜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할머니의 상처와 태성이 짊어져야 할 운명의 무게를 모두 짊어진 채 차가운 결의와 함께 작전 개시를 선언했습니다. 작전 개시일, 정유진 소령과 그녀의 비공식 팀은 약속된 역할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표적인 행동대장 별표, 강대호 별표의 무력화는 계획대로 진행되었습니다. 강대호는 매주 화요일 밤 강남의 한 고급 주점에서 부동산 브로커들과 만나 불법 거래를 모의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유진팀은 이미 며칠 전부터 주점 주변에 고성능 도청 장치와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두었습니다. 유진은 멀리 떨어진 배난에서 강대호가 브로커와 주고받는 모든 대화 내용을 실시간으로 녹음했습니다. 이 재개발 건은 서류만 완벽하면 최소 50억은 터진다니까.
노인네들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그의 탐욕스럽고 오만한 목소리가 유진의 귀에 선명하게 들어왔습니다. 유진의 지시에 따라 이철호 선배가 고용한 잠입요원들은 강대호가 주고받는 위조 서류들을 고화질로 촬영했습니다. 강대호가 주점에서 나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차에 오르는 순간 유진의 팀이 확보한 결정적 증거는 이미 검찰 특수부의 익명으로 송부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 강대호는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이조 서류와 불법 장부를 정리하던 중 별표 현행범 별표로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누가 밀고 했어? 강대호의 절규는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증거는 너무나 명백하고 결정적이어서 그가 빠져나갈 구멍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김태성, 즉 별표 독수리, 태성 별표은 오른팔격인 강대호의 체포 소식을 듣고 심하게 동요했습니다. 대호가 잡혔다고? 그토록 조심하던 놈이? 우연의 일치일 리가 없어. 그는 불안해하기 시작했지만 아직은 불운이나 경쟁 조직의 소행이라며 스스로를 위로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불길한 예감이 부풀어 오르고 있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자신들의 목을 서서히 조여오는 듯한 불쾌한 감각이었습니다. 곧바로 두 번째 표적, 자금 세탁 전문가 별표 최민우 별표에게 올가미가 씌워졌습니다. 강대호의 체포로 조직 내에 혼란이 가중되자 유진이 예상했던 대로 최민우는 조직의 비자금을 해외 계좌로 급히 빼돌리려 했습니다. 이 순간을 놓칠세라 유진은 최민우가 접속한 다단계 암호화된 서버를 역추적하여 그가 관리하는 수백억 원대의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와 자금 세탁 경로를 완벽하게 파악했습니다. 그녀는 이 정보를 금융정보분석원 FIU과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의 익명으로 제보했습니다. 제보와 동시에 유진은 최민우가 자금을 이동시키는 결정적인 트랜잭션 기록까지 첨부했습니다. 사흘 뒤 최민우는 자신의 비밀 오피스텔에서 거액의 암호화폐를 송금하던 중 들이닥친 경찰과 FIU 수사관들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조직의 두 번째 기둥, 즉 별표 돈줄 별표 이 통째로 끊어진 것입니다. 이 소식은 김태성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습니다. 강대호에 이어 최민우까지 조직의 핵심 간부들이 연달아 무너진 것은 더 이상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노리고 있어. 누가, 도대체 누구야? 김태성은 자신의 아지트에서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그는 라이벌 조직의 소행이나 내부 배신자를 의심했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상대는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오직 자신들의 약점만을 정확히 공격해왔습니다. 그는 극도의 불안과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평생을 폭력과 배신 속에서 살아왔지만 이런 종류의 공포는 처음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적이 자신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다는 느낌. 김태성은 남아있는 마지막 간부인 별표 하준수 별표에게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숨어 있으라고 지시했지만 이미 유진의 작전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김태성이 공포 속에서 스스로 고립되기를 유진은 바랐던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장가지 하준수를 제거할 때였습니다. 하준수는 다른 조직원들과는 달리 자신의 범죄 행위를 별표 SNS 별표에 끊임없이 과시하는 병적인 나르시시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진과 김성준은 하준수의 모든 소셜미디어 계정을 분석했습니다. 그곳은 마치 범죄의 박물관과 같았습니다. 노인을 협박하는 사진, 불법으로 얻은 돈을 침대 위에 펼쳐놓고 찍은 사진, 폭행 피해자를 조롱하는 글까지. 유진은 이 모든 게시물들을 하나하나 캡처하여 증거로 확보했습니다. 유진과 팀은 이 자료들을 경찰 사이버 범죄 수사대와 평소 사회정의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던 탐사보도 전문 언론사의 익명으로 제보했습니다. 경찰을 통한 법적 처벌과 동시에 언론을 통한 별표 사회적 심판 별표를 진행하는 전략이었습니다. 며칠 후 세상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SNS에 범죄 자랑한 조직원, 노인 대상 폭행 인증 충격, 탐사보도 기사는 모든 포털 사이트의 톱을 장식했고 하준수의 실명과 얼굴,
그리고 그가 올린 끔찍한 내용들이 여과 없이 전국에 공개되었습니다. 대중의 분노는 들불처럼 번져나갔고 하준수의 SNS 계정은 순식간에 비난 댓글로 마비되었습니다. 그는 디지털 지옥에 갇혔습니다. 3명의 핵심 간부가 모두 무력화되었습니다. 강대호는 체포, 최민우는 수감, 그리고 하준수는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되어 더 이상 조직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김태성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제국은 모래성처럼 허물어졌고 그는 이제 텅 빈 성에 홀로 남은 왕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버스 정류장에서 하찮게 여겨 폭행했던 그 노인의 손녀딸이 대한민국 최고 엘리트 군인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유진은 멀리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조직원들이 하나씩 쓰러질 때마다 김태성이 점차 쪼그라들고 붕괴하는 모습이 그녀의 눈에 선명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이빨 빠진 호랑이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에 갇힌 쥐였습니다. 유진은 무선기로 철호에게 보고했습니다. 선배님, 1차 작전이 성공적으로 종료되었습니다. 이제 김태성만이 남았습니다. 마지막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습니다. 김태성과의 마지막 대결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정유진 소령의 해부 작전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김태성 조직은 와해되었습니다. 강대호, 최민우, 하준수는 모두 법망에 걸려들었거나 사회적으로 매장되었고 김태성은 혼자 남겨진 텅 빈 아지트에서 극심한 불안과 편집증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며칠 동안 커튼을 친 어둠 속에서 술을 마셨고 작은 소리에도 놀라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누가 자신을 공격하는지 알 수 없다는 미지의 공포가 그를 지배했습니다. 유진은 이철호 선배의 도움을 받아 김태성의 모든 움직임을 감시했습니다. 그의 아파트 맞은편 건물에 자리 잡은 감시팀은 교대로 김태성이 창문 틈으로 새어나오는 빛이나 때때로 광인처럼 창밖을 살피는 그의 불안한 시선까지 놓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고립되었군. 이제 쥐덫에 미끼를 던질 시간입니다. 유진은 망원경에서 눈을 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사냥감을 옥죄는 사냥꾼처럼 냉정했습니다. 김태성은 극도의 공포와 편집증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어설픈 유인책에는 넘어가지 않을 터였습니다. 그가 거부할 수 없는 별표 절박한 별표과 별표 탐욕 별표를 동시에 자극하는 미끼가 필요했습니다. 작전은 이철호 선배가 담당했습니다. 그는 음성 변조 프로그램과 계약자 미상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체포된 강대호의 옛 거래처 인물로 위장하여 김태성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태성 씨 되시죠? 저는 이 과장이라고 합니다. 강대호 씨와 함께 일하던 사람입니다. 누구야? 내 번호를 어떻게 알았어? 김태성은 잔뜩 경계하는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진정하십시오. 저는 당신을 돕고 싶습니다. 강대호가 잡히기 전에 비자금과 함께 장부를 빼돌렸습니다. 그게 경찰 손에 들어가면 당신도 무사하지 못할 겁니다. 그 돈만 있으면 몇 년은 해외로 도피해서 조용히 살 수 있습니다. 이철호의 목소리는 절박하면서도 신뢰감을 주도록 완벽하게 조정되어 있었습니다. 별표 돈 별표과 별표 도피 별표. 이 두 단어가 김태성의 귀에 꽂혔습니다. 그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그걸 왜 나한테 얘기하는 거야? 강대호 씨가 당신밖에 믿을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물건은 역 코인 락커에 있습니다. 오늘 밤 11시 별표 할머니가 폭행당했던 버스 정류장 근처의 지하철역 8 벌라커입니다. 별표. 김태성은 순간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수억 원의 현금과 자신의 죄가 기록된 장부라는 유혹을 뿌리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자신을 파멸시킬 함정일지도 모른다는 의심과 이것이야말로 유일한 도피처일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그의 머릿속에서 격렬하게 충돌했습니다. 결국 탐욕과 절박함이 공포심을 압도했습니다. 알겠다. 가보지. 전화를 끄는 김태성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며칠 만에 처음으로 예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검은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권총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마지막 발악이었습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서는 순간 그를 지켜보던 유진의 무전기에서 나지막한 목소리가 흘렀습니다. 목표, 덫을 향해 이동 중. 김태성은 자신이 옥죄는 사냥꾼의 덫이 얼마나 치밀하게 쳐져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스스로 심판의 장소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유진 소령은 이미 해당 지하철역에 도착하여 마지막 무대의 막이 오르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밤10시를 넘긴 지하철역은 한산했습니다. 김태성은 모자를 더욱 눌러쓰고 주변을 경계하며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잠시 후 전광판에 열차 도착을 알리는 문자가 점등되었습니다. 금소금과 함께 열차가 승강장으로 미끄러져 들어왔습니다. 문이 열리고 김태성은 약속된 칸에 올라탔습니다. 객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는 곧장 락커 열쇠가 숨겨진 좌석으로 향했습니다. 손가락 끝에 차가운 금속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락커 열쇠였습니다. 그가 열쇠를 움켜쥐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순간 닫히려던 문 틈 사이로 한 여성이 조용히 올라탔습니다. 그녀는 평범한 검은색 코트를 입고 있었지만 그 걸음걸이와 자세, 그리고 흔들리는 객실 안에서도 미동조차 없는 균형 감각은 보통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그러나 망설임 없이 김태성에게 다가왔습니다. 김태성은 본능적인 위협을 느끼고 몸을 움츠렸습니다. 누구야? 나한테 볼 일 있어? 여성은 그의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차갑고 깊이를 알 수 없는 눈이 그의 얼굴에 박혔습니다. 제 이름은 별표 정유진 별표이라고 합니다. 여성의 목소리는 고요했지만 그 속에는 강철 같은 힘이 담겨 있었습니다. 별표 박영숙 할머니의 손녀입니다. 별표 박영숙 별표이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김태성의 얼굴이 새하얗게 굳었습니다. 며칠 전 자신이 폭행했던 그 노파의 얼굴이 눈앞에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퍼즐 조각이 맞춰지듯 자신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었던 모든 사건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내가 내 조직원들을 모조리 무너뜨린 게 너였단 말이야.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지만 그 분노 속에는 이미 짙은 공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당신은 지하철 좌석 하나 때문에 70세가 넘은 노인을 폭행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제 할머니입니다. 유진의 목소리에는 일체의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더욱 공포스러웠습니다. 김태성은 주머니 속 권총을 꽉 움켜쥐었지만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앞의 여성이 내뿜는 기백은 그가 상대해왔던 여느 조직원들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알아야 할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김태성 씨, 유진은 그에게 한 발짝 더 다가섰습니다. 아니, 별표 아저씨 별표라고 불러야 할까요? 아저씨라니? 미쳤군. 김태성은 소리쳤지만 그의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박영숙. 당신이 늙은 여우라 부르며 뺨을 때린 그분은 당신을 낳았고 어쩔 수 없이 보육원에 맡겨야 했던 별표 당신의 친어머니 별표입니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졌습니다. 김태성의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오직 유진의 목소리만이 그의 뇌리에 끝없이 울려 퍼졌습니다. 별표 친어머니라고? 내가 그 노파가 내 어머니란 말인가? 별표 그의 눈앞에 그날의 광경이 필름처럼 되살아났습니다. 자신의 폭언, 할머니의 겁에 질린 눈, 별표 쨍그랑 별표 소리와 함께 흩어졌던 붉은 김치,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주워 담던 할머니의 초라한 모습. 그 모든 광경이 이제 끔찍한 의미를 담고 그의 심장을 찢어 발겼습니다. 평생을 원망하고 미워했던 어머니. 왜 자신을 버렸는지 단 한 번이라도 만나 따지고 싶었던 그 어머니를 그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 폭행했던 것입니다.
아, 아. 김태성의 입에서 의미 없는 신음소리가 새어 나왔습니다. 그는 손에 쥐고 있던 열쇠와 권총을 떨어뜨렸습니다. 그것은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영혼이 산산조각 나 부서지는 소리였습니다. 그는 휘청거리더니 마침내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물리적인 타격을 일절 가하지 않고 오직 별표 진실의 무게 별표만으로 한 인간이 완벽하게 붕괴한 순간이었습니다. 열차가 다음 역에 도착하며 서서히 속도를 줄였습니다. 승강장문 너머로 조용히 깜빡이는 순찰차의 붉은 경광등이 보였습니다. 이철호가 미리 연락해둔 경찰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김태성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세상은 이미 무너진 후였습니다. 김태성이 체포된 후 사건은 허무할 정도로 조용히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는 일체의 저항을 하지 않았고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인형처럼 경찰의 손에 이끌려 나갔습니다. 경찰서 취조실에서 김태성은 모든 혐의를 순순히 인정했습니다. 박영숙 할머니에 대한 폭행은 물론 경찰이 그동안 증거를 잡지 못했던 다른 범죄들까지 기계적으로 자백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정신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취조 질문에 답하면서도 그의 머릿속은 정유진 소령이 던진 마지막 말과 어머니의 얼굴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당신의 친어머니입니다. 그 한마디가 그의 인생 전체를 근본부터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정유진 소령은 할머니 댁으로 돌아왔습니다. 늦은 밤까지 손녀를 기다리던 박영숙 할머니는 유진의 얼굴을 보고 무언가 일이 벌어졌음을 직감했습니다. 할머니, 그 남자는 잡혔어요. 유진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아직 김태성이 할머니의 아들이라는 사실까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극도로 쇠약해진 할머니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충격일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단은 할머니를 안심시키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할머니는 손녀의 손을 굳게 잡고 눈물과 함께 다행이다 라는 말만을 반복했습니다. 며칠 후 김태성의 체포 뉴스과 그의 모든 자백 내용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TV 화면에 비친 김태성의 얼굴을 보고 박영숙 할머니의 손이 희미하게 떨렸습니다. 그녀는 화면 속 남자를 알아보았습니다. 자신이 버린 아들 태성이었습니다. 유진아, 저 아이 태성이 아니니? 할머니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습니다. 유진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할머니 옆에 조용히 앉아 그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지하철에서 있었던 모든 일과 김태성이 할머니의 아들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가 이제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까지 순서대로 설명했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들은 박영숙 할머니의 반응은 분노나 안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슬픔과 끝없는 자책이었습니다. 내 아들이 이 어미를 때렸단 말인가? 그것도 모르고 전부 내 잘못이야. 내가 그 아이를 버리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할머니는 어린아이처럼 서럽게 울부짖었습니다. 그 목이 쉰 울음소리는 수십 년간 가슴속에 쌓아왔던 죄책감과 슬픔의 무게 그 자체였습니다. 수일간 몸져 누워 있던 할머니는 마침내 김태성을 만나야 한다고 고집했습니다. 유진은 할머니의 의지를 꺾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구치소에 연락하여 특별 면회를 신청했습니다. 구치소 면회실. 두꺼운 아크릴판을 사이에 두고 박영숙과 김태성이 마주 앉았습니다. 50여 년 만에 공식적인 재회였습니다. 한동안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소리 없는 눈물만 흘렸습니다. 주름이 깊게 새겨진 어머니의 얼굴과 거칠게 늙어버린 아들의 얼굴 위로 통한의 세월이 흘러내렸습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김태성이었습니다. 그의 첫마디는 원망도
질문도 아니었습니다. 목이 메어 갈라진 목소리로 간신히 짜낸 한마디. 죄송합니다. 그 말에 박영숙 할머니의 눈물이 다시금 터져 나왔습니다. 할머니도 떨리는 손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죄인이다. 내가 미안해, 태성아. 정말 미안하다. 어머니와 아들은 수화기를 부여잡고 한동안 그저 울기만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도 가장 간절한 재회였습니다. 법의 심판은 내려졌지만 뒤틀려버린 모자의 운명을 풀어내는 진정한 심판은 지금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유진은 면회실 밖에서 그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두 사람의 슬픔의 무게로 무겁게 가라앉았지만 동시에 칠흑 같은 절망 속에서 아주 희미한 빗줄기 하나가 보이는 듯 했습니다. 이 끔찍한 비극이 어쩌면 두 사람에게 용서와 치유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는 아주 작은 희망이었습니다. 김태성의 재판이 열린 날, 법정은 기묘한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태성은 과거의 험악한 조직폭력배 두목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수척해진 얼굴에 깊은 회한의 빛을 띠고 방청석 한 구석에 앉아있는 늙은 어머니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영숙 할머니는 손녀 유진의 손을 굳게 잡고 아들의 모습을 애써 침착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재판의 하이라이트는 김태성의 최후 진술이었습니다. 그는 변호사가 준비한 원고를 옆으로 밀어두고 자리에서 일어나 방청석의 어머니를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제 죄에 대해 변명할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평생을 쓰레기처럼 살아왔습니다.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거짓 없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평생을 원망연헨을 미워하며 살았습니다. 얼굴도 모르는 어머니라는 이름의 망령을 원망했습니다. 왜 나를 버렸을까? 왜 나만 혼자였을까? 그 원망이 제 삶을 지탱하는 힘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토록 만나고 싶어 했던 그분을 이 더러운 손으로 때렸습니다. 그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어머니인 줄도 모르고 제가 저지른 일은 인간으로서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벌을 받아도 제 죄가 씻겨나가지 않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부디 재판장님, 법이 허용하는 가장 무거운 벌을 저에게 내려주십시오. 그것이야말로 제가 어머니께 조금이라도 속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태성은 진술을 마치고 어머니를 향해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법정은 엄숙한 침묵에 잠겼습니다. 재판관은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다가 마침내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김태성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다. 피고인이 자신의 죄를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인 친모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 하지만 노인에 대한 폭력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사회의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 이 5년이라는 시간이 피고인에게 처벌의 시간인 동시에 뒤틀린 인생을 바로잡고 진정한 속죄의 의미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재판이 끝나고 유진은 할머니를 부축하여 법원을 나섰습니다. 할머니는 아들이 교도관에게 이끌려가는 모습을 끝까지 눈으로 배웅했습니다. 5년, 저 아이가 또 혼자 갇혀서 지내겠구나.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가득했지만 원망은 없었습니다. 유진아, 나는 태성이를 57년이나 기다렸단다. 5년쯤이야 기다리지 못할 리가 없지.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고 기다려줄 거야. 유진은 할머니의 작은 어깨를 안아주었습니다.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시작했던 이 싸움의 끝에서 그녀는 군사작전의 승패와는 다른 종류의 결말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법의 심판을 넘어선 용서와 사랑이라는 더 큰 힘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로부터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경기도의 한 교도소 정문 앞. 박영숙 할머니는 5년 전보다 주름은 더 깊어졌고 머리는 하얗게 샜지만 고요히 서 있었습니다. 옆에는 이제 육군, 소령에서 중령으로 진급한 정유진이 할머니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굳게 잠겨 있던 교도소의 철문이 묵직한 소리를 내며 열렸고 한 남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김태성이었습니다. 5년간의 수감 생활은 그에게서 과거의 폭력성을 모두 씻어냈습니다. 그는 이제 흰머리가 섞인 지극히 평범한 중년 남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저 세월의 무게에 지친 한 남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문 밖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발견하자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섰습니다. 달려가지도 못한 채 그저 선체로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박영숙 할머니가 먼저 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의 거칠고 투박해진 손을 잡았습니다. 태성아, 이제 집에 가자. 그 한마디에 김태성은 참고 있던 울음을 터뜨리며 어머니의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60년 이상의 세월을 돌아 그들은 마침내 어머니의 곁으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